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난 2025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재자가 갑자기 15일 동안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 말입니다. 시진핑, 그 이름만 들어도 14억 중국인이 숨을 죽이는 철권 통치자가 말이죠. CIA, 모사드, MI6 등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들이 총력을 기울였지만 아무도 그 진실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버드 대학의 한 중국계 교수가 CNN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실종은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내부 정화 작업일 뿐이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그 시각, 워싱턴의 그림자라 불렸던 한 남자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철권 독재자를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놀라운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다니엘 웰링턴입니다. 30년간 미 국방정보국에서 동아시아 담당 수석 분석관으로 일했고 워싱턴의 그림자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석상에 나서는 건 은퇴 후 처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놀라운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공개하기까지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20차당 대회. 세계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 주석이자 중국 내 시진핑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후진타오가 무표정한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회의장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이었죠. 후진타오는 시진핑의 옆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했고 그 장면은 전 세계 언론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는 공포와 충격이 읽혔습니다. 시진핑만이 미동도 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당시 서방 언론들은 이 사건을 시진핑의 완전한 승리로 해석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거대한 체스판 위의 첫 수였을 뿐이었어요.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물밑에서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점에는 놀랍게도 한국이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시진핑은 갑자기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이 공개 석상에 2주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세계 최대 신흥국 모임인 브릭스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열린 이 회의는 시진핑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외교 무대였어요.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과시할 수 있는 완벽한 자리였으니까요. 그가 이 자리를 포기한 것은 무언가 심각한 일이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대변인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발표했지만 정보 분석가들은 누구도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건강 문제라면 왜 사진 한 장, 영상 한 편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왜 다른 공식 석상도 모두 취소된 걸까요?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즉시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워싱턴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CIA, 국가안보국, 심지어 이스라엘의 모사드까지 모든 정보기관이 총동원되었지만 중국 내부의 철통 같은 정보 장막을 뚫지 못했어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들조차 시진핑의 행방과 건강 상태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그 어떤 정보도 새어나오지 않았죠. 국가안보회의는 연일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백악관에서는 중국 전문가들이 24시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가 검토되었습니다. 시진핑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내부 쿠데타, 또는 더 심각한 상황. 아무도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호놀룰루 해변의 별장에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낚시를 즐기는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30년간의 정보 분석가 생활을 마치고 저는 드디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옛 제자들과 동료들로부터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스승님,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웰링턴, 너의 통찰이 필요해. 다니엘, 당신의 분석만이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어. 처음에는 이런 요청들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다음 세대의 차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오래된 암호화 이메일에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레드 드래곤의 심장에 균열이 생겼다. 핵심은 K다.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제 오랜 정보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중국 공산당 내부 고위층과 접촉해온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가 K라고 언급한 것은 분명 한국을 의미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암투가 아니라는 것을. 중국 내부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즉시 제 연구실로 돌아가 옛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 최근 몇 년간의 군사적 충돌, 기술 발전 현황. 모든 정보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날 저녁 CNN에서 알렉스 왕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 출신의 저명한 국제 정치학자로 서방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내부 정화 작업일 뿐입니다. 중국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서방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팝송이나 부르며 미국 의존에 안주하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을 언급한 걸까요? 마치 의도적으로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중국의 내부 문제를 논하면서 갑자기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전문가로서 그는 일본이나 대만 혹은 미국을 언급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정보원의 메시지와 왕 교수의 발언 사이에 연결점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한국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은퇴 생활을 접고 워싱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국방부, CIA, 국무부의 옛 동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중국 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정보는 거의 없었고 모두가 추측에 의존하고 있었죠. 하지만 조각조각 흩어진 정보들을 모으다 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접촉하며 정보를 모았죠. 시진핑의 측근들이 연이어 부패 혐의로 숙청되고 있다는 소식, 중국 군부 내에서의 미묘한 권력 이동, 그리고 갑자기 늘어난 군 고위층의 비공식 해외 자산 이전.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권력 투쟁이 한창이었고 그 중심에는 시진핑과 그의 오른팔이라 불리던 장유샤 군사위 부주석이 있었습니다. 제 오랜 협력자 중 한 명인 CIA의 마이클 리는 극비리에 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중국의 특정 군사시설에서 이례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어. 장유샤의 측근들이 군사자원을 비정상적으로 이동시키고 있어.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아. 또 다른 친구인 국무부의 사라킴은 외교 채널을 통해 들은 흥미로운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중국 외교관들의 행동이 변했어. 그들은 한국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고 있어. 특히 한국의 군사기술과 방위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들이 자국 내 한국 기업들을 갑자기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중국 내부에서 한국과 관련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워싱턴 안보 포럼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포럼은 매년 열리는 중요한 국제 안보 회의로 이번에는 중국의 미래와 아시아 안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패널 참가자 명단에 알렉스 왕 교수의 이름이 있다는 점이었죠. 저는 즉시 포럼 주최 측에 연락해 참가 의사를 밝혔고 다행히 그들은 기꺼이 저를 패널리스트로 추가해 주었습니다. 워싱턴 안보 포럼이 열리는 날, 저는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패널에는 알렉스 왕 교수, 스탠포드 대학의 군사전략 전문가 제니퍼 콜린스 교수, 그리고 전직 미 해군 제독 마이클 해리슨이 함께했습니다. 회의장은 언론인들과 정책 기반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왕 교수는 여전히 자신만만했고 청중들 앞에서 중국의 안정성과 시진핑의 절대 권력을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은 확고합니다.
서방 미디어가 희망사항을 현실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중국은 여전히 견고하고 내부 분열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일시적인 불참은 단순한 전략적 판단이었을 뿐 어떤 위기의 신호도 아닙니다. 콜린스 교수는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물론 중국은 강력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분명히 이례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해리슨 제독은 군사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 재조정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왕 교수님의 분석은 중국 공산당의 공식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군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시진핑의 권력 기반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고 중국 군부에서 조직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회의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기자들은 즉시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고 일부 청중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왕 교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니엘 박사님, 지나간 시대의 분석으로 현재를 판단하시는 것 같네요. 박사님은 아직도 한국 같은 작은 변수가 중국이라는 거인을 흔들 수 있다고 믿으시는 모양입니다. 다시 한국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왕 교수는 의도적으로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히 한국이 중국 내부의 현 상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시진핑의 최측근이었던 리상푸, 묘화 등 군부 핵심 인물들이 부패 혐의로 연이어 숙청된 사실을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부패 조사가 아닙니다. 시진핑의 오른팔이었던 장유샤 군사위 부주석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화면에는 최근 6개월간 중국 군부에서 일어난 인사변동 내역이 표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장유샤와 가까운 인물들이 하나둘씩 제거되고 있었고 그 자리를 시진핑의 측근들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단순한 부패 척결이 아니라 조직적인 권력 재편이었습니다. 왕 교수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운동은 이전부터 계속된 것이며 이는 오히려 그의 권력이 강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다니엘 박사님의 근거 없는 주장이 미중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전쟁 선동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학자적 태도는 사라지고 마치 공격받은 야수처럼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런 그의 반응이 오히려 제 분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청중 속에서 한 기자가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웰링턴 박사님, 모두가 장막 뒤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결정적인 정보, 스모킹 건이 있습니까?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왔으니까요. 확실한 증거 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30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정보원을 밝히는 것은 그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정보원 보호는 정보 분석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니까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진실을 알릴 의무와 정보원을 보호할 의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 순간 한 보좌관이 다급히 저에게 메모를 건넸습니다. 대만 언론에서 장유샤 부주석이 후진타오 세력과 손을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대만 언론은 중국 내부 소식에 관해서는 종종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정보원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도 제 주장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할 때였습니다. 30년간의 경험과 분석력을 모두 동원하여 제가 확신하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스모킹건을 원하셨습니까? 하지만 이번 일의 본질은 거대한 총이 아닙니다. 바로 작은 나이프 하나였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다음에 할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후회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시진핑이 장유샤를 숙청하려던 정확한 디데이와 계획이 사전에 유출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유출한 것은 CIA도 MI6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 교수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 대한민국의 이름 없는 외교관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왕 교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분명 이런 폭로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급히 반박했습니다. 한국 외교관이요? 그게 전부입니까? 일개 외교관의 우연한 정보 하나가 중국을 흔들었다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왕 교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키워드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 주장이 옳다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교수님. 그 서기관은 지난 10년간 중국 고위 관료의 자제를 상대로 방첩 활동이 아닌 진심 어린 우정을 쌓았습니다. 함께 한국의 실을 논하고 이익만 쫓는 관계가 아닌 마음을 나누는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서구 외교관들에게는 낯선 개념이었을 테니까요. 정이라는 단어는 서양 언어로 정확히 번역되기 어려운 동아시아 특유의 개념입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호의를 넘어서는 깊은 인간적 유대를 의미하는 단어죠.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의 정보기관들이 중국 내부에 침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돈으로, 협박으로, 이념으로 사람들을 접근하려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외교관은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인간적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제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제니퍼 콜린스 교수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고 해리슨 제독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진핑의 광기에 환멸을 느낀 그 중국인 자제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뢰 때문에 모든 계획을 한국 외교관에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거대 강대국들이 돈과 협박으로 정보를 살 때 대한민국의 이름 없는 외교관은 마음을 얻어 정보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소프트 파워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가 아닌 문화적 매력과 인간적 유대에 기반한 영향력. 한국은 이런 소프트 파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거대 강국 중국의 심장부까지 침투했던 것입니다. 왕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명 그는 이런 수준의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침묵은 제 주장이 사실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결정타를 날릴 순간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하드파워, 즉 한국의 군사적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아십니까? 중국 군부 내에서 이미 거대한 공포가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탑 시크릿 DIA 7 실전 데이터 분석이라는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은퇴 전 마지막으로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당시에는 그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최근 서해에서 벌어진 비공식 교전 기록입니다. 중국의 최신의 구축함이 한국의 소형 고속정에서 발사된 해성 미사일에 속수무책으로 격침당했고 저들의 자랑이던 제-20 스텔스기는 천공투 방공망에 의해 완벽하게 탐지, 추적당했습니다. 모든 워게임 시뮬레이션에서 중국의 기갑부대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현무 미사일 앞에 전멸했습니다. 화면에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명중률, 방공 시스템의 탐지 범위, 전차의 기동력과 화력 비교 등 모든 지표에서 한국의 무기 체계는 중국의 그것을 능가했습니다. 중국의 수적 우위를 감안하더라도 기술적 격차는 너무나 컸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에는 경악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군사대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중국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기술력에 뒤처진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중국군 수뇌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진핑의 강군몽은 허상이며 대한민국과 전면전이 벌어지면 자신들이 패배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발언으로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주장을 의심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군사력의 실상을 아는 군사 전문가들은 저의 분석이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럼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펜타곤의 사성 장군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만으로도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분석이 자신들의 내부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왕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왕 교수님, 당신은 한국이 팝송이나 부른다고 하셨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들의 과학자들은 세계 최강의 강철을 벼려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본 것은 K-팝의 화려함이었지만 당신이 보지 못한 것은 K-방산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이 말은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소프트 파워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 문화적 영향력은 인정받았지만 군사력과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한국의 또 다른 면, 즉 첨단 기술력과 군사적 역량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세계의 군사력 지도는 이미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행위자입니다. 포럼이 끝나고 텅 빈 대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몇 년 전 서울에서 만났던 그 젊은 서기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며 수줍게 웃던 그의 모습.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거대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요란한 구호나 무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한 사람의 신념과 양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맨 진정한 정보의 본질이었음을.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께 들려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여러분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오기 전 한국에서 온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프로젝트 청룡이라는 이름의 기밀작전 보고서가 있었어요. 이 작전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극비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보고서의 진위를 의심했지만 세부 내용을 검증해 본 결과 모든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3년 시진핑이 막 중국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였죠. 당시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은 언제나처럼 생존을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했어요. 2013년은 한국에게 중요한 해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고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후원자로서 한국에 압력을 가했고 일본은 역사 문제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며 한국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죠. 그런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는 장기적인 국가 안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 청룡의 시작이었습니다. 청룡은 동양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의 신이자 지혜와 힘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지혜와 기술력을 결합한 장기적인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작은 사무실에서 몇몇 젊은 외교관과 국방연구원, 그리고 정보 분석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프로젝트 청룡의 핵심 전략가 중 한 명은 국방연구원의 김태우 박사였습니다. 그는 한국 군사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균형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중국 내부의 핵심 인사들과 진정한 인간적 유대를 형성하는 것. 둘째, 중국 군부가 결코 넘볼 수 없는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첫 번째 전략을 위해 한국 외교부는 동북아 우정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비공식 외교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표면적으로는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들과 인간적 유대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을 위해 한국 국방부는 첨단 방위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한국의 방위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약점을 보이는 분야, 즉 정밀 타격 무기, 스텔스 기술, 사이버 방어 등에 집중했죠. 저는 2015년 우연히 서울에서 열린 한국제안보 세미나에서 이 프로젝트의 일원이었던 젊은 외교관 김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 겨우 30대 초반이었지만 눈빛에서 비범한 통찰력이 느껴졌어요. 김준호는 소위 금수저였습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는 언제든 편안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조국을 위해 가장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중국 담당 외교관이 된 것입니다. 세미나 이후의 만찬에서 우리는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었지만 점차 더 깊은 주제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김준호는 동아시아 안보 상황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웰링턴 박사님, 우리는 세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젊은이의 패기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중국을 이해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야망까지도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중국과 교류해왔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을 단지 조공국 또는 미국의 동맹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불균형이 바로 한국의 전략적 우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새로운 국가 전략에 대해 조금씩 힌트를 주었고 저는 그의 말에서 한국이 단순한 균형자가 아닌 적극적인 행위자로 변모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그 후 베이징 한국대사관으로 발령받았고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인맥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의 아들인 왕위안과 깊은 친분을 쌓았죠. 왕위안의 아버지는 시진핑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이었고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왕위안은 북경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지위 덕분에 특권층의 삶을 살았지만 내면에는 중국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김준호는 신선한 자극이었습니다. 김준호는 서구의 가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으면서도 동아시아의 전통적 가치에 현대적 해석을 더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김준호와 왕위안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를 읽고 음악을 감상하고 철학에 대해 토론했어요. 특히 두 사람은 전통시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종종 중국의 두보와 이백, 한국의 윤선도와 정약용의 시를 함께 읽으며 동아시아의 정신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매료된 왕위안은 서울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김준호의 가족과도 친해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산과 강, 사찰과 고궁을 둘러보며 한국 문화의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그를 감동시킨 것은 한국인들의 정이었습니다. 이익이나 의무를 넘어서는 진정한 마음의 교류. 이것은 중국의 현대사회에서는 점점 사라져가는 가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우정이었습니다. 김준호는 결코 왕위안에게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고 어떤 정치적 목적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진정한 친구로서 왕위안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을 뿐입니다. 2018년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바로 해성3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개발이었죠. 이 미사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명중률과 파괴력을 자랑했습니다. 해성-3의 특별한 점은 스텔스 기능과 다중 경로 공격 능력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적의 레이더를 회피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 한국은 K2 흑표 전차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완성했고 천공2 방공 시스템도 실전 배치를 시작했어요. K2 흑표 전차는 기동성, 화력, 방어력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천공2는 스텔스 항공기까지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무기체계들의 공통점은 비대칭 전력이라는 개념에 기반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같은 대규모 군사력을 갖출 수는 없었지만 기술적 우위를 통해 적의 약점을 공략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처음에 이러한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으니까요.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기체계는 미국 기술의 복제품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동중국해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2019년 7월 중국 해군의 최신의 52D급 구축함 정저우함이 국제수역에서 순찰 중이던 한국 해군의 고속정을 위협했습니다. 당시 정저우함은 한중 해양경계선 부근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한국의 고속정은 이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저우함은 고속으로 한국 고속정에 접근하며 충돌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무력 과시였죠. 그러나 한국 고속정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저우함에 대항하여 위치를 고수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이러한 태도에 중국 함장은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는 고속정에 더 가까이 접근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심지어 한 포의 방향까지 고속정을 향해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한국 고속정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가 감지되었고 중국 구축함의 레이더는 즉시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중국 함장은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작 200톤급 고속정이 7,500톤급 구축함에 도전한다니. 하지만 곧 그는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어요. 한국 고속정의 미사일 조준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고 중국 구축함의 방어 시스템은 이를 제대로 교란하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 고속정이 단 한 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 함장이 상황을 파악하려는 사이 추가로 2대의 한국 고속정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이제 정저우함은 세 방향에서 공격받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교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중국 해군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의 최신의 전함이 작은 한국 고속정에게 기술적으로 열세에 놓인 것이었으니까요. 한국 고속정의 미사일 조준 시스템은 중국 구축함의 전자방해 장치를 무력화시켰고 다중방향 공격 전술은 중국 해군의 대응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이 정보는 곧 중국 군부 내에서 기밀리에 퍼졌고 많은 고위 장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국 해군 제독은 비공개 보고서에서 한국의 비대칭 전력은 우리의 해군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장유샤 부주석에게도 전달되었고 그는 즉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를 지시했습니다. 2020년 중국과 인도 사이에 국경 분쟁이 격화되었을 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도 육군이 배치한 K9 자주포가 중국군의 진지를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의 작전은 극도로 어렵지만 K9 자주포는 그 환경에서도 놀라운 정확도와 신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 육군 장교의 증언에 따르면 K9 자주포는 우리가 사용해본 어떤 화포보다도 정확했습니다. 중국군은 우리의 첫 번째 포격 이후 즉시 진지를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중국군은 자신들의 대포가 산악지형에서 인도의 K9만큼 정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화포는 사격 후 재조준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고산지대에서의 정확도도 떨어졌습니다. 반면 K9은 발사 후 즉시 위치를 이동할 수 있었고 연속 사격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이러한 실전 경험은 중국 군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국의 군사기술을 과소평가해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실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파키스탄까지도 한국의 무기체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더 큰 위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쯤 되자 중국 군부 내에서는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진핑의 강군몽 정책을 추진하던 장유샤 부주석과 그의 측근들은 큰 압박을 느꼈어요. 그들은 수천억 달러를 들여 현대화했다는 중국군이 한국의 무기체계에 기술적으로 뒤처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진핑은 2012년 집권 이후 강군몽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을 세계 최강의 군대로 만들겠다는 비전이었죠. 장유샤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임명된 핵심 인물이었고 그는 시진핑에게 빠른 성과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약속과 달랐습니다. 중국군의 현대화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질적인 전투력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2021년 초
중국 군부는 극비리에 한국과의 가상전쟁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인다는 가상 시나리오에 기반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했고, 한국의 정밀 타격 무기는 중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이버 전력은 중국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데 성공했죠. 물론 중국의 압도적인 병력과 자원 우위로 인해 장기전에서는 중국이 유리했지만 초기 전투에서 입을 피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더욱이 한국이 미국과 동맹 관계임을 고려할 때 실제 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장유샤와 그의 측근들에게 큰 타격이었죠. 그들이 시진핑에게 약속했던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비전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으니까요. 장유샤는 이 결과를 시진핑에게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대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전략은 군사적 대결이 아닌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통해 한국을 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김준호와 왕위안의 우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22년 초 왕위안의 아버지는 시진핑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은 이미 자신의 사면임을 준비하고 있었고 모든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했죠. 왕위안의 아버지도 그 타겟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왕위안의 아버지는 후진타오 계열의 인사였습니다. 그는 집단 지도체제와 점진적 개혁을 지지했던 인물이었죠. 시진핑이 권력을 집중시키고 개인 숭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그는 내심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시진핑의 의심을 샀고 장유샤는 이 기회를 활용해 왕위안의 아버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왕위안은 김준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청했어요. 준호, 내 아버지가 위험해. 시진핑이 당대회 이후 그를 숙청하려고 해. 김준호는 왕위안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에 있을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김준호는 진심으로 친구를 돕고 싶었고 또한 한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이 상황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왕위안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우정과 국가적 의무 사이에서 그는 두 가지 모두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왕위안은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내가 가진 정보가 있어. 시진핑이 장유샤와 함께 계획하고 있는 일이야. 그들은 당대회 직후 군부 내 모든 반대 세력을 일망타진하려고 해.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후진타오 계열의 모든 사람들이 타겟이야. 김준호는 이 정보의 중요성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위기가 아니라 중국 전체의 권력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정보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 이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고 대신 왕위안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왕위안은 시진핑과 장유샤의 계획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사면임을 확정한 후 11월 초에 붉은 폭풍이라는 작전을 실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후진타오 계열의 모든 군부 인사들을 일시에 체포하는 것이었죠. 이는 문화대혁명 이후 가장 대규모의 숙청이 될 것이었습니다. 김준호는 이 정보를 신중하게 한국 정부에 전달했고 한국 정부는 다시 미국과 일본, 대만 등 동맹국들과 이를 공유했습니다. 이 정보는 서방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각국은 즉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대만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고 일본은 자위대의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대만은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했고 호주와 영국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적 관여를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압력은 시진핑에게 부담이 되었고 그는 원래 계획보다 더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20차당 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는 후진타오가 시진핑 옆에서 굴욕적으로 퇴장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죠.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전달한 정보 덕분에 후진타오 계열의 많은 고위 인사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었고 시진핑과 장유샤의 붉은 폭풍 작전은 예상만큼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특히 장유샤의 정적이었던 군부 인사들은 이미 시진핑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세력을 규합하여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군부 내에서 장유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고, 시진핑에게 장유샤가 개인적인 권력을 키우고 있다는 의심을 심었습니다. 장유샤는 자신의 계획이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누가 정보를 유출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부 배신자를 찾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군 간부들이 조사를 받았고 군 내부의 불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2023년 초 중국 내부의 권력 투쟁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장유샤는 자신의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부 배신자를 찾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왕위안의 아버지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왕위안의 아버지는 당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연스럽게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와 김준호의 아들인 왕위안의 친분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왕위안은 다시 한번 김준호를 찾아왔습니다. 준호, 이제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도 위험해. 장유샤가 우리 가족 전체를 의심하고 있어. 김준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왕위안과 그의 가족이 비밀리에 한국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작전은 극도로 위험했지만 김준호의 치밀한 계획과 용기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작전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왕위안은 정상적인 출장 명목으로 홍콩을 방문했습니다. 홍콩에서 그는 한국계 기업의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하는 것처럼 위장했고 그 후 마카오로 이동했습니다. 마카오에서 그는 한국 정보원들의 도움을 받아 민간 요트를 타고 국제수역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한국 해군의 고속정으로 옮겨 탔습니다. 이 고속정은 그를 한국의 제주도로 안전하게 데려왔습니다. 한편 왕위안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더 복잡한 경로를 통해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건강검진을 이유로 상하이의 병원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비밀리에 대만계 의사의 도움을 받아 신분을 위장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개인 항공편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건너갔고 필리핀에서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 작전은 한국, 미국, 대만의 정보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했으며 김준호는 전체 과정을 조율했습니다. 작전의 성공은 김준호의 뛰어난 외교 능력과 왕위안 가족의 용기, 그리고 관련국들의 긴밀한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왕위안의 탈출은 중국 내부에 또 다른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장유샤는 왕위안이 가진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것을 두려워했고 시진핑은 장유샤의 보안 실패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장유샤는 즉시 왕위안의 아버지가 반역자라고 선언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잉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많은 당 고위 간부들은 장유샤의 행동이 과도하다고 느꼈고 그가 개인적인 권력 투쟁을 위해 국가 안보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여름, 장유샤는 더욱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측근들이 하나둘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가 지휘하던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서도 그의 지시를 무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특히 후진타오 계열의 군 장성들이 비밀리에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유샤는 마지막 도박을 시도합니다. 그는 시진핑에게 한국이 중국 내부의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압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안은 시진핑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장유샤의 주장이 일리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중국이 미국, 대만, 일본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전선을 열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더욱이 장유샤가 제공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9월 시진핑이 갑자기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추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 불참이라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세계는 혼란에 빠졌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중국 내부에서는 시진핑과 장유샤 사이에 결정적인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유샤는 시진핑을 위협하는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시진핑은 그를 체포하기 위한 극비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장유샤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시위를 강행하려 했고, 이에 반대하는 군 장성들을 반역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어 있었고, 많은 군 간부들이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저는 호놀룰루에서 그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레드 드래곤의 심장에 균열이 생겼다. 핵심은 K다. 이제 이 메시지의 의미가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레드 드래곤은 중국을, K는 한국을 의미했던 것이죠. 2023년 10월, 장유샤는 결국 체포되었고, 중국 내부의 권력 구도는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김준호가 전달한 정보와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중국 군부의 두려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워싱턴 안보 포럼에서 밝힌 진실의 배경이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균열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진정성과 기술력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포럼 이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김준호를 만났죠.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자신이 한 일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웰링턴 박사님,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작지만 우리의 마음과 기술은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가 평생 정보 분석가로 일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떠올랐습니다.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종종 거대한 국가나 군대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는 개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김준호와 헤어진 후 저는 용산의 국방부 청사 근처를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한국 장교들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업무를 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미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이제 더 이상 강대국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기술 강국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기적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공이나 문화적인 영향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진정성과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진정한 21세기형 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역사의 주체로 당당히 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 안보 포럼에서 발표한 이후 세계 각국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폴란드, 인도, 호주, 베트남 등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던 국가들은 즉시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는 이미 2022년에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대량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이 계약의 규모는 무려 150억 달러에 달했죠. 폴란드 국방장관은 우리는 한국의 무기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신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의미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한국의 첨단 무기체계는 그들에게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했습니다. 더욱이 이 계약에는 기술 이전과 폴란드 내 생산시설 설립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육군 장교들은 한국을 방문하여 훈련을 받았고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에 파견되어 현지 상황에 맞는 운용 방법을 전수했습니다. 이러한 긴밀한 협력은 단순한 공급자 구매자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인도 역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국경 분쟁 이후 인도는 K9 자주포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기 위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어요. 인도의 한 고위 장성은 한국의 기술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또한 한국의 해군 기술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도 해군은 한국형 이지스함인 KDX-3의 설계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구축함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한국의 조선소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호주는 한국의 차세대 프리기탐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고 베트남은 한국의 해안 방어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하나둘씩 한국산 무기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필리핀은 한국의 FA-50 경공격기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국과 공동으로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한국의 방산 기술에 주목하게 된 것은 그것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첨단 기술의 총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무기체계는 하드웨어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K2 흑표 전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정교한 전장 관리 시스템이 탑재된 움직이는 정보센터였습니다. 이 전차는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표적을 선정하며 다른 부대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중심 능력은 현대 전장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천궁2 방공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첨단 레이더와 인공지능 기반의 표적 식별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다양한 유형의 공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국가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 기술이 갖는 가장 큰 경쟁력은 비용 대비 성능이었습니다. 미국의 무기 체계가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고 중국의 무기는 저렴하지만 신뢰성이 낮은 반면 한국의 무기 체계는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 수준의 성능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또한 구매국의 필요에 맞게 시스템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표준화된 제품을 밀어붙이는 대신 각 국가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고객 중심 접근법은 많은 국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가 특히 놀랐던 것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단순히 하드웨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사이버 보안, 우주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었어요. 2022년 한국의 한 사이버 보안팀이 중국의 해킹 그룹을 역추적하여 그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팀은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해커들이 사용하던 악성 코드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그들의 서버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죠. 이 정보는 즉시 미국, 영국 등 동맹국들과 공유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의 광범위한 해킹 작전이 무산되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면서 발전한 한국의 사이버 방어 기술은 이제 공격적인 역량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사령부는 방어뿐만 아니라 필요시 적극적인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2021년에 자체 개발한 누리호 로켓을 발사하며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랐고 2023년에는 달 궤도선 다누리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어요. 이러한 우주 기술은 군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체 군사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니까요. 한국의 군사위성 프로그램은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대의 정찰 위성을 운용하고 있었고 2025년까지 총 5대의 첨단 군사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위성들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활동을 감시하고 한국군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한국은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AI 기반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어요. 이 기술은 나토의 주목을 받아 2023년부터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ADD의 AI 연구팀장 박상현 박사는 이 시스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AI 시스템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실제 전장 환경에서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수백 개의 변수와 수천 개의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분산형 의사결정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기존의 중앙집중식 지휘 체계와 달리 이 시스템은 각 전투 단위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전체적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전통적인 지휘 체계가 무력화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무기 체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 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이 바로 중국 군부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었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가장 위험한 경쟁자였습니다. 미국은 강대국이지만 멀리 있고 일본은 역사적 앙금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 쉽게 적으로 규정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유사한 점이 많으며
무엇보다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기술 우위에서 자신들을 앞서고 있었으니까요. 더 나아가 한국은 중화권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의 역사, 문화, 언어에 익숙했고 이는 그들에게 중국 내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특별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김준호와 같은 외교관들은 이러한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인들과 진정한 인간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군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현무 미사일과 해성 미사일은 정확도와 파괴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중국의 미사일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죠.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한국의 자랑이었습니다. 현무2는 탄도 미사일로 정확도와 파괴력이 뛰어났고 현무3은 순항 미사일로 스텔스 기능과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무4는 중국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특수 탄두를 장착하고 있어 중국 군부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해성 미사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성3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중국 해군의 구축함과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해면 위를 낮게 비행하며 적의 레이더를 회피하고 최종 접근 단계에서는 불규칙한 기동으로 적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군부 내에서는 점점 더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장유샤를 비롯한 강경파들은 한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 정책을 주장했고 이는 한국 주변 해역에서의 군사훈련 강화, 경제적 제재 조치 등으로 나타났어요. 한 중국 장성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해왔다. 그들은 이제 군사적으로 우리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그들의 기술 발전을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하지만 후진타오 계열의 온건파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협력이 중국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불필요한 갈등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들의 시각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중견국이었고 중국은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한 온건파 장성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과의 대결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들의 기술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미국, 일본과의 동맹 관계도 견고하다. 우리는 그들과 협력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중국 군부 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대립은 단순한 전략적 차이를 넘어 중국의 미래 방향성에 관한 근본적인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면서 한국이 가진 진정한 강점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우위가 아니라 균형이었어요. 한국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경제력과 군사력,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놀라운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서도 문화적 영향력은 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는 한국에게 독특한 소프트 파워를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며 하드파워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혁신 사이에서도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조화와 인간관계의 중시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중요한 가치였지만 동시에 한국은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사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러한 균형은 한국이 동서양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관들은 이러한 균형을 바탕으로 중국 내부의 다양한 세력들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경파에게는 한국의 군사적 역량을, 온건파에게는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효과적으로 중국 내부의 논쟁에 영향을 미쳤죠. 김준호와 같은 외교관들의 성공은 바로 이러한 균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는 강인함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진정한 인간적 유대를 형성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었어요. 2023년 말 장유샤가 실각한 이후 중국의 대외 정책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시진핑은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강경 일변도 정책은 수정되기 시작했고 온건파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초 중국은 한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중국 측은 한국의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경제 협력 확대와 문화 교류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불필요한 긴장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서서히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장유샤의 실각 이후 중국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게 자제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중국의 한 고위 외교관은 비공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반도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안정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역 전체의 안정을 희생시킬 만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면서 북한에게도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한중 경제 협력의 확대는 한국 경제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단기간에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했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는 여전히 중국에게 우려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양국 관계가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는 것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제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세기가 강대국들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스마트 파워를 가진 중견국들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대한민국이 서 있었습니다. 스마트 파워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효과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강제력과 문화적 매력이나 가치와 같은 유인력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스마트 파워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처럼 압도적인 군사력이나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강점, 즉 기술력과 문화적 매력, 그리고 전략적 사고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큰 국가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중반, 저는 유럽 안보 포럼에 초청받아 동아시아의 새로운 균형과 유럽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의 사례가 어떻게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의 중견 국가들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저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중견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스마트 파워의 효과적인 활용입니다. 한국은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는 강인함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협력과 대화의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체계를 대량 도입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은 유럽 안보 전문가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한국의 기술력과 폴란드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안보 협력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마레크 코발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전략적 사고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자국의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생산 능력을 키우며 궁극적으로는 동유럽의 방산 허브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강연 후 한 폴란드 장성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웰링턴 박사님, 우리는 한국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의 철학까지도요. 우리는 한국처럼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공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사적 경험과 지정학적 상황에서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독특한 국가 정체성과 회복력을 발전시켰습니다.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자신들의 독립성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두 나라 모두 외세의 침략과 점령을 경험했지만 결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나라는 강대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독특한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안보 포럼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의 경험이 어떻게 세계 질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지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양극체제, 단극체제를 거쳐 이제 세계는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체제에서는 중견 국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21세기의 세계 질서는 더 이상 소수의 강대국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력과 창의력, 그리고 명확한 가치관을 가진 중견 국가들이 새로운 균형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술적 혁신,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전략적 사고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립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의 모든 국가들이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2025년 초 한국은 미국과 일본, 호주와 함께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체를 결성했습니다. 이 협력체는 형식적으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한국이 이 협력체 내에서 조정자 역할을 자처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은 창립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대화와 협력의 문을 항상 열어둘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배제가 아닌 포용, 대립이 아닌 공존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입장은 협력체 내에서 일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결국 다른 회원국들도 한국의 시각에 일정 부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두 목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이제 단순한 균형자를 넘어 적극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시각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질서 형성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진정한 이야기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나라,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시진핑의 철권 통치에 균열을 낸 것은 거대한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대한민국. 외교관의 조용한 용기와 세계를 압도한 위대한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정한 힘입니다. 기술력 없이는 진정한 외교적 영향력을 가질 수 없고 인간적 진정성 없이는 기술만으로 세계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결합했고 그 결과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김준호와 같은 외교관들, 한국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믿고 지지한 모든 한국인들. 그들의 집단적 노력이 한국을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미래가 더욱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잠재력을 입증했고 이제는 그 잠재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 역사의 주체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영감과 자부심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놀라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